네, 저는 오늘 오미크론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T세포가 어떻게 방어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소의 안광석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019년 처음 발생한 코로나19는 지난 2년여간 계속 끊임없는 돌연변이를 거쳐서 알파, 베타, 델타 그리고 지금은 어느덧 오미크론이 세계 혹은 국내 모두 우세종으로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미크론이 이게 정말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감염의 시작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의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이런 돌연변이는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자기 개체를 늘려가고 계속 생존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천문학적인 자손을 단시간 내에 남깁니다. 한 개체의 바이러스가 일주일 만에 수십억 개체의 자손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는 매 복제할 때마다 아주 빈번한 돌연변이를 일으키죠. 언젠가는 이 오미크론도 또한 경쟁에 부딪혀서 또 다른 약간 변이체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돌연변이가 마냥 계속 자주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돌연변이라는 것은 생명체의 유전체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 DNA, 바이러스도 RNA, DNA가 유전체거든요. 근데 이 유전체가 안정되게 있어야만 계속 후손에게 전달이 돼서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돌연변이가 심해버리면 그 생명체 자체가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의 생존은 유전적인 안정과 돌연변이율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돌연변이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 에러 임계값을 얘기하는데요. DNA, RNA가 복제할 때마다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에러 임계값을 넘어가면 감염력을 상실할 정도가 돼서 그 생명체가 죽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복제당 약 8개 돌연변이까지는 적절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8개 그 임계값을 넘어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면 코로나19도 멸종의 길로 가는 겁니다. 바이러스는 세포에 들어와서 세포 내부에서 복제를 하고 또 이제 자손을 퍼뜨려서 나가잖아요. 이 모든 단계가 숙주에 의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예측할 수 있죠. 만약에 바이러스가 숙주를 복제하다 숙주를 죽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의 삶의 터전도 사라지게 되고 바이러스 자체도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가능한 한 숙주와 공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무한정 병독성, 독성이 강해질 수가 없어요. 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숙주를 죽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스스로 사라지는데 그러한 바이러스들은 진화해서 퇴화되겠죠. 이 알파 코로나19에서부터 오메가 코로나19까지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게 거의 들어맞습니다. 지금 오메가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이전의 델타 바이러스보다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성은 지금 약해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이러스가 숙주와 공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러스를 살펴봤으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의 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구의 최강의 군사라고 했던 스파르탄 군사, 로마 군 이런 모든 병사들이 두 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에 방패를 가지고 있죠. 이 방패를 통해서 적의 칼, 창을 막아내는 것이고요. 또 한 손에는
칼 혹은 창을 가지고 있어요. 방패는 방어용입니다. 결코 이걸 방어할 것인지, 그렇지만 전쟁 게임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마지막 적을 무찌르는 것은 또 칼이 작동해야 되겠죠. 사람의 면역도 정확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패 역할을 하는 항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T세포입니다. 항체 얘기는 많이 하지만 킬러 T세포에 대한 얘기는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T세포가 현재 코로나19, 오미크론 방어의 숨은 주역, 언성 히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체는 바이러스 얼굴을 인식합니다. 반면에 T세포는 바이러스 전신을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중요한 건물에는 앞에 경비처가 있죠. 근데 경비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렇게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우리 직원인가 인식을 해요. 얼굴 보고요. 그런데 뭐 얼굴이 바뀌어진다, 변장이 된다. 그러면 외부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출입 금지를 시키겠죠. 바로 마찬가지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얼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해서 사람의 B세포에서 중화 항체를 생산하고요. 이 중화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딱 달라붙어서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즉 감염을 아주 첫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대부분 이 항체 작용이 부실하다든지 혹은 바이러스가 면역 회피를 한다면 세포에 감염이 됩니다. 바이러스가 세포 침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저희 몸에는 T세포가 있습니다. 이 T세포는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바이러스가 복제도 하고 이제 바이러스가 안전한 상태에 들어왔으니까 옷도 다 벗어버려요. 세포 안에서 나 이제 뭐 다 통과했는데, 그런데 바이러스가 팔, 다리를 다 노출시키겠죠. 그러면 T세포는 바로 얼굴뿐만 아니고 이런 바이러스의 전신 단백질, 단백질 이름은 E 단백질, M 단백질, N 단백질, 스파이크 단백질을 모두 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킬러 T세포라는 것은 바로 이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립니다. 감염된 세포를 죽여버리면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도 따라서 순장당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가 죽으면 어떻게 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몸의 세포는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는 제거되니까, 바이러스가 숫자가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저희 몸이 중증으로 가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많으면 중증을 일으키는데 바이러스가 줄어들고 그러면 중증이 약화되고 예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T세포는 바이러스 전체를 공격한다. 여러분이 그런 항체와의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죠. 저요. 네, 질문하시죠. 최근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폭증하고 있는데 반면 타 국가의 확진은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 급격히 증가했다가 더 급격히 보통 1개월 이내 혹은 2개월 이내에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같은 이런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늦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 감염자 관리 이런 걸 보다 더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방 접종률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연기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교과서를 들여다봐도 오미크론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전파력이 세다고 강하다고 하는 것은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홍역 바이러스는 기초 생산지수 R0라고 표시합니다. 혹은 R0 15입니다. 이 뜻은 환자 1명이 12일 만에, 왜? 잠복기가 12일이거든요. 15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오미크론은 기초 생산지수는 6이에요. 그러나 잠복기가 4일에 불과합니다. 매 4일마다 복제하죠. 그러니까 환자 1명이
12일이 지나면 무려 216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럴까? 바로 델타 바이러스에서 오미크론으로 넘어오면서 완전 변장에 성공했습니다. 즉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세포에 들어오는 때는 이 수용체와 결합하는데 그 얼굴 부분을 완전히 성형해 버렸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세포 침입 조건이 완화돼 버렸습니다. 돌연변이 때문에. 기존의 델타, 알파 다른 변이체들은 세포에 감염이 되려면 ACE2 수용체뿐만 아니고 템프레스2라고 하는 보조 단백질이 2개가 동시에 필요했어요. 근데 얘들은 폐에 많이 발현이 돼요. 그런데 오미크론은 템프레스 보조 단백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ACE2만 발현되면 감염이 돼요. 근데 ACE2는 폐뿐만 아니고 상기도, 윗부분에도 다 발현이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조금 말을 강하게 한다든지 일반 친구랑 커피 마시며 대화를 해도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는 쉽게 나갑니다. 폐에 있는 거는 심한 재채기를 하지 않는 한 사실 이렇게 나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염이 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는 말씀드린 대로 백신의 중화작용을 무력화시킵니다. 오미크론은 변이가 심해서 항체 면역을 회피하더라. 여러분, 코로나19 재감염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감염과 돌파감염을 조금 혼동하실 텐데요. 재감염이라는 것은 이전에 다른 돌연변이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다시 오미크론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이 되는 걸 재감염이라고 해요. 돌파감염이라면 주로 우리는 어디다 쓰면 이미 기존에 우리가 다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근데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현상, 얘들을 우리는 돌파감염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는 신규 확진자의 10%가 다 재감염에 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전 바이러스의 감염은 알파, 베타, 델타 변이체의 경우 재감염을 90% 예방할 수 있었어요. 기존의 바이러스에 난 감염돼 있어서 난 이제 슈퍼맨이 됐어. 나는 안전할 거야? 아니더라고요. 오미크론 재감염에는 굉장히 취약해서 보호 효과가 반 정도, 2분의 1은 오미크론에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항체 면역 이 회피를 증명하는 증거로서 지금 현재 치료제 중에서 항체를 이용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몸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항체를 직접 집어넣는 거예요. 항원 백신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근데 치료제가 8종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7개 종이 이제 오미크론을 인식을 못해서 치료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중 1개만 지금 그게 GSK라는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유명한 제약회사에서 만든 소트로비마비라는 그런 항체입니다. 이것만 조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오미크론이 변이를 했어요. 또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접종한 백신 종류에 따라서 이 오미크론 중화작용이 20에서 최대 35배까지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 논문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T세포는 코로나19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가지수가 무려 450군데를 인식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의 450군데를 인식할 수 있는데 오미크론 불과 20개만 사라졌어요. 나머지 430개, 한 90%에 해당하는데 이 90%는 그대로 돌연변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T세포는 여전히 오미크론을 인식하고 죽여요. 그러니까 T세포는 돌연변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죠. 임상 결과도 감염 백신 접종 후에 T세포가 장기간 지속한다는 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항체는 불과 4개월밖에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킬러 T세포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감염이 돼도 혹은 이렇게 많이 환자가 생겨도 아프지 않게 하는 그 주요 핵심 방어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 벌써 3차 접종 우리나라도 60% 넘었고요. 이걸 언제 받나? 혹은 또 4차 접종을 면역 저하자, 기저질환자에 또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까지 이걸 맞아야 돼? 4차, 5차, 6차? 그렇다면 최적의 추가 접종의 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백신 접종의 기대의 목표에 따라 다릅니다.
감염 및 차단, 전파 속도를 늦추고자 한다면은 완전히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증 및 입원을 줄이고자 한다면 2 내지 3차 접종이면 충분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3차 접종은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기억 B세포, T세포를 많이 생산해서 그런 것이죠. 맞춤형 백신 없이 기존의 백신을 계속 4차, 5차, 6차를 맞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과연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학적으로 기존 동일한 백신을 계속 접종을 하면 오히려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최상의 해결책은 변이에 상관없이 모든 코로나 종류에 작용할 수 있는 범용 백신, 유니버설 백신이 가장 필요하겠죠. 면역학 용어에 항원 원제 혹은 항원 각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의 면역 시스템은 어떤 백신을 접종한다든지 감염이 됐을 때는 어떤 그에 대한 새로운 대항하는 B세포, T세포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 몸에 있는 기억 B세포, 기억 T세포, 얘들은 백신 접종 혹은 감염이 됐을 때 생겨나서 우리 몸에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을 우선 소환하도록 진화했어요. 그러니까 최초 감염한 바이러스의 항원에 대한 항체가 후속 감염에서 우세하게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항원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새로운 오미크론에 대한 대항 능력을 떨어뜨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3차까지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맞으세요. 보호 효과가 뛰어나다는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4차, 5차를 계속 기존에 추가 접종을 한다. 이거는 장단점을 우리 질병관리전문가에게 모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사안입니다. 지금 화이자 모더나에서 코로나19 맞춤형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 상반기에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예측을 하느냐? 바로 저런 항원 원제 혹은 면역 우세 현상 때문에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을 하면 중화작용 항체도 만들어질 것이고 범용 면역 형성에도 도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저렇게 맞춤형 백신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맞춤형을 설계하는 데는 1, 2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나 그걸 또 임상검사하는 데는 몇 달이 걸려요. 근데 바이러스의 변이는 1, 2개월 만에도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런 방법을 한다면, 맞춤형 백신을 만들려고 한다면 맨날 뒷북만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천적인 그런 범용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의 화두가 오미크론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 때문에 거의 끝 무렵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 돌연변이가 마냥 증가하는 건 불가능하다. 또 에러 인계값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에러 인계값에 근접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체를 넘어설 정도로 돌연변이가 계속 일어나긴 어렵다. 물론 오미크론에서도 조금씩 변이는 생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미크론의 이걸 모체라고 하죠. 이 모체보다 혁신적인 새로운 그런 변이체가 생길 가능성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백신 자연 감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감염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교차 면역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3차 면역을 맞은 50대 이하에서는 거의 사망 위중증 환자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은 지금 정점을 향해서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이런 종모형의 그래프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풍토병으로 토착화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풍토병이 되면 물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풍토병이 됐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도 독감 발생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현재도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 맞죠. 그리고 현재도 세계적으로 1년에 65만 명이, 이거는 단일 질환으로서 사망률 8입니다. 세계에서.
65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토병이 됐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그 사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난 2년 동안에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까지 왔고 오미크론도 조금씩은 변해가겠죠. 어떠한 변이체가 오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인 정답은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야말로 항체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소자 T세포를, 기억 T세포를 계속 강화하고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T세포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중요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이해할 수 있고 T세포에게 한번 박수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